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범래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앞에 이 좋은 발표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아마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발표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께서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좀 더 어떤 그런 사회과학적인 목적이나 연구의 목적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미디어 데이터라든지 좀 새로운 컨텐츠에 오늘 발표의 주제인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 구조, 서사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포착해내는 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흥미롭게 좀 들어주실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생충과 조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했던 두 영화의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이 불평등이 그 두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 분석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기생충과 조커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고요. 이런 어쨌든 우리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패턴들을 잡아내더라도 역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잘 구조화해서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분석, 이야기 분석, 이야기 분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구 질문과 방법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두 그림은 저희 집 꼬마가 아직 이 영화를 볼 연령은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직접 그려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네, 잘 그린 것 같아요, 아주. 네. 네. 왜 기생충과 조커이냐? 왜냐하면 사실 이 두 작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관통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굉장히 히트했던 두 영화였고, 두 영화 모두 굉장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이 두 영화가 이제 공히 담고 있는 것은 불평등에 관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영화에서 불평등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결국 공통된 어떤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차원에 담기는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포스터를 찾아봤더니 이 두 포스터가 아주 좀 비교할 만하더라고요. 보시면 어떤 게 보입니까? 어떤 분리 혹은 분열 같은 게 보이죠. 그게 이제 가족과 가족 간이라고 하는 뭔가 개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뭔가 쪼개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두 어떤 작품의 어떤 공통된 차원인 것이고요. 이 쪼개짐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영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미리 이 스포일러 경고를 결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두 작품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품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계단입니다. 계단.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과 혹은 개인 그리고 혹은 이 분열된 혹은 분리된 불평등한 세계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로서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실 때 이 계단을 이 인물들이 어떻게 오가는가를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조커가 마지막 즈음에 계단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항상 조커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축 처진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삶에 찌들은 상태로. 근데 마지막에 춤을 추는 장면은 빌런이 된 상태죠. 비로소 괴물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 간극을 극복한 모습인 거죠. 그게 이제 병리적인 모습이긴 할지라도. 그래서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두 작품에서 또 공통되게 나온다. 장르라든지 내용은 전혀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공통적 요소들이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이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면 그 불평등을 다루는 어떤 그 분석하는 기본 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아노미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한번 기본 틀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주로 물질적, 경제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사회적인 가치 지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지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단의 결핍을 더 강화하는 어떤 계층적인 혹은 개인적인 제약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어떤 한 개인이 내면적으로 혹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정서적 결과나 혹은 반응 혹은 뭐 적응의 형태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 두 작품 또한 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주제어라든지 혹은 어떤 장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 다시 한번 코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 다시 재정리해서 다시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질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 기생충과 조커의 인물과 주제어의 네트워크 구조죠. 이 연관 구조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성취나 수단, 어떤 제약 이런 차원들이 이 두 작품에서 포착이 되는가. 포착이 된다면 그 각각의 내용상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것이 두 주요 인물들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질문입니다. 분석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의 원자료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영문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몇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PDF 파일 형태로 입수를 했기 때문에 PDF 파일에서 이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PDF 파일을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는 이게 씬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이라든지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좀 표준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텍스트 정보에서.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씬별로 이제 등장인물과 대사 정보를 추출하는, 그래서 뭐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분해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국어에 비해서 동양어에 비해서 이제 영어는 단어 분해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분용어들, 특수 기호라든지 그 시나리오 상에서만 사용한 약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분석해서 제거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텍스트에서 진행하는 절차인 뭐 대소문자라든지 단복수를 동의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단어들을 좀 단일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분석은 크게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또 그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다루는 이 두 가지 덩어리로 크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별로 이제 키워드 측정하는 방식은 통상 이제 키워드 추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TF, IDF 방식을 활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C라고 쓴 거는 이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별로 그 텀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캐릭터 상에서 그 얼마나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 정보와 지금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캐릭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캐릭터만 고유하게 얼마나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유성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보를 결합을 해서 키워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단어들에 대한 이 키워드 수준을 계측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그래프는 투 모드거든요. 이제 그 등장인물도 있고 등장인물과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들도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키워드를 포함할 거냐는 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 이 TF IDF 값은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절단점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 구조가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수리적인 혹은 또 다른 이론적인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로 착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래프의 전반적인 전역적인 수준이 계속 변화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지점이라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지표가 변동하는 아주 불안정성이 커지는 요 두 포인트를 그 전까지를 좀 절단점으로 삼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그래프의 전역적 수준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지표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프의 전반적 사이즈, 이제 이거는 이제 노드의 수나 엣지의 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밀도도 봤습니다. 노드의 수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엣지 가운데서 지금 현재 포착된 엣지 비율로 표현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본 연구에서 좀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디그리 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좀 도입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디그리, 그러니까 노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겠죠. 키워드가 연결되는 수가 2개 이상인 것과 1개의 비율을 좀 봤습니다. 1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특정한 캐릭터에게만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좀 이렇게 서로 좀 키워드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비율이 어느 순간부터는 2명 이상 연결되는 게 아니고 1명만 하고만 연결되는 키워드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지역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관찰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전체 성격은 투모드고요. 인물과 키워드 구성되어 있는 투모드 그래프고, 이거는 이제 방향성은 없는 그런 그래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과 키워드의 어떤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 중심성, 그래프 구조에서의 중심성 지표를 사용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맥의 중심성 지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투모드 상황에서 이 중심성을 측정할 때 맥의 중심성이 조금 더 이 그 결과 값이 좀 중요한 내용이 좀 더 착착되는 이런 지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프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봤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TF IDF 값을 각 이제 이 등장 인물마다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의 상위 몇 프로까지 끊을 거냐,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10%부터 그다음 상위 50%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래프의 전반적 속성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라고 하는 걸 본 것이고요. 요거는 요 두 그래프는 그래프의 사이즈 값이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밀도, 그 다음에 이것은 2개 이상의 노드와 1개 노드의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네 가지 지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변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절단점 0.3% 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사이즈의 경우에는 0.3% 이상 가더라도 이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 덴시티라든지 밀도라든지 이 비율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큰 변화가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0.3% 수준에서 이제 포착을 하였습니다. 0.3%라고 해도 사실 노드 숫자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600개의 노드가 분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컷오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구조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관찰한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30%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래프가 성장하고 정보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뒤부터는 큰 변화는 포착이 되지 않는, 앞서 살펴봤던 이 전역적 수준에서의 지표 변화와 좀 비슷한 수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커는 조금 다릅니다. 앞 거와는. 조커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그래프 구조가 좀 불안정해지는 지점이 좀 나타났어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이렇게 정보량이 증가하고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점은 이 네 개 지표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커에서는
지금 상위 44%를 적용했습니다. 요건 조커가 보면 대사량이 좀 적어요. 패러사이트에 비해서. 그래서 좀 비율이 좀 크게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약간 900개 정도의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조커의 그 절단점, 이 키워드 절단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걸 본 것인데요. 이게 44%의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점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프 구조 크게 변동하는 양상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까지를 적정 규모 보고 분석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그림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전체 별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어떤 패턴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분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생충입니다. 보시면 요 지금 빨갛게 표현한 거는 등장인물들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작게 표현된 것들이 키워드들입니다. 공통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키워드를 그 두 혹은 셋 그 등장인물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공유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조금 이제 노드 사이즈를 크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피자 가게 사장님 나오시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이분하고 이 가족들하고 공유되는 거는 박스입니다. 박스 중간에 박스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지점인 거죠. 이 둘과 관련된 이제 그렇게 구조가 연결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좀 더 다양한 그러니까 조커를 중심으로 약간 에고 그래프처럼 이 조커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 인물들이 주변에 상계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패러사이트하고 조커의 어떤 서술 방향이나 혹은 관찰 시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씬들도 이 조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래프 구조에서도 이 양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중심도를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데이터상에서 드러나는 주요 인물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탐색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요. 기생충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장 부부하고 그 다음에 기택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죠. 그 다음 그 기우까지 이렇게 4명의 대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키워드들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조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요 그 3명의 인물이 조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엄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인이죠. 애인하고 자신이 동경하는 코미디언하고 요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포착이 되면서 이게 중심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석의 틀을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왔던 주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배치를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주요어고요. 감성 분석도 참고 삼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뉴트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포착이 될 것 같고요. 연관 인물은 이 주요어를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 나열을 한 것이고요. 예시는 지금 이제 그 인물들 가운데서 주요한 대사를 한번 가져와서 예시적으로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결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걸 나타내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이 각각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소품들의 의미들을 다양하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큰 이 덩어리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어떤 좀 하위 주제들이 좀 포착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는 이게 이제 특히 중심도가 높은 단어들을 지금 이렇게 따로 좀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예를 들면 메소드를 보시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보시면 플랜이나 아이디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플랜이란 표현은 주로 김씨 가족들이 많이 쓰고요. 아이디어란 표현은 주로 이제 박 사장네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그 김씨 부부는 나름의 역량들이 있죠. 운전도 잘하시고 또 요리도 되게 잘하시는 가사를 잘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그 역량으로 이제 스며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만적 방법 기만이라 썼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스며드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쟁자를 몰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경쟁자를 몰아내는 이거 관련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복숭아와 결핵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좀 포착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커의 경우에는 이 꼴로 표현되는 것이 해피입니다. 해피. 사실은 이 조커에서 가장 중심도가 높은 최중심도가 높은 단어가 해피거든요.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주인공의 어떤 중요한 꼴은 그러니까 개인적 행복인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행복해지고 또 뭔가 성취하는 그런 개인적 골들이 좀 포착이 되고요. 그 골은 가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생충에서도 가족은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포착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들이 이루어지죠. 거기 보면 이제 뭐 사회복지사도 나오고 뭐 다양한 이제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소통 도구들이 나와요. 엄마는 계속 매일 편지를 기다리고요. 이 저 주인공은 계속 통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주변 세계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하지만 그것이 단절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서와 관련된 한 개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이제 아주 슬픈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정신병리와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특히 이제 입양이라고 하는 입양 자체는 당연히 그건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서의 어떤 그 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 상황을 보시면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 역시 조커죠. 조커라는 말 자체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 대사에서. 근데 후반부에 가면서 빌런이 되면서 조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커, 뭐 킬러, 마스크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분열된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 어떤 탄생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어떤 해석의 틀과 여기 포착되었던 주요 단어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중심도가 높은 단어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보시면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플랜, 아이디어, 뭐 드라이브, 아트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가족에게 스며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약 요소는 이제 스몰, 박스 이런 것들이죠. 스몰의 스멜이죠. 냄새라고 하는 것은 아니 말투라든지 생김새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차단할 수 있고 안 보면 되니까 그 냄새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김씨가 무너지게 된 어떤 계기도 됐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점. 근데 한편으로 냄새라고 하는 것은 계층을 나누는 가장 원초적인 또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경멸의 부분이 될 수 있는. 마지막에 지하철 냄새 이야기를 듣는 순간 관객들이 나중에 느꼈던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는 이제 그 가족의 어떤 인적 자원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요거랑 대꾸가 되는 것들이 앞에서 표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에 대꾸가 되는 게 테크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장네는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취와 관련된 부분은 역시 박 사장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고요. 당연히 집,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갑자기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점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한국 사회가 동경하고 있는 어떤 성취된 모습을 하나 드러내는 지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간의 분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이제 앞에서 결론과 관련되어서 제가 케이크라든지 도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강한 키워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과가 대단히 좀 은유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좀 기술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포착되지는 않았어요. 조커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관련된 부분들, 저널을 쓰고 읽기를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고요. 또 그리고 코미디라고 하는 것 통해서 자기를 좀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제약 요소들이 존재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달성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제 자아의 분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분석 결과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제가 좀 해석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두 작품 모두 성취, 수단, 그리고 제약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은 분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터에서 보여지는 그 지점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양상은 좀 다른 게, 이 기생충의 경우에서는 주로 공간의 분리 형태로 물리적인 분리로 나타나고요. 기생충의 경우에는 이 아서라는 주인공의 내면의 분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양상은 아무래도 그 이 중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기생충에서 그 사장과 그다음에 김 씨가 공유하고 있는 주요한 키워드가 라인이거든요. 결코 라인을 넘지 않는 거죠. 근데 라인을 넘지 않으면 투쟁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각자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김 씨는 어떤 전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덧붙여 사는 걸 원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기와 경쟁을 하는, 동일한 욕망의 대상을 놓고 경쟁하는 대상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경쟁 대상과의 어떤 파국적인 그런 이 경쟁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이제 주요한 측면들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그 욕망의 모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계층 구조 자체에 대한 투쟁이나 어떤 그건 전복의 어떤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갈등이 파국적으로 와해되면서 기존의 어떤 계층의 물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좀 더욱더 공고하게 유지되는, 그래서 일종의 하류지향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적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커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에 대한 배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상의 어떤 것들,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배신의 경험과 이제 상처의 경험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그 조커의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여기 보면 뭐 엄마가 복지수급을 뭐 뺏어서 함부로 썼다든지, 극심한 학대를 당했는데 제대로 케어받지 못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복지사는 그 펀딩이 잘려가지고 더 이상 상담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 어떤 제도적인 제약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커는 극심한 좌절감과 혹은 또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사회적인 자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이제 함의는, 이런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하류지향적인 태도와 또 반사회적인 자아의 문제로 각각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이 두 작품은 이 두 가지 결과들을 좀 잘 다룬 작품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완화할 거냐, 충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불평등 상황이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정서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제가 네트워크 분석한 거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물림과 관련된 기사문에 달린 댓글을 다 추출한 겁니다. 이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이 작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댓글 간에 같이 출연하는 수준을 가지고 공기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단어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나왔거든요. 가족, 조세, 교육이에요. 사실은 가족이나 교육이나 조세라고 하는 거는 특히 한국 사회 맥락에서 이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들로서 기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어떤 그런 주제로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전에 작업했던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